예, 전 시간에 이제 표현들이 보셨고요. 이번에 협의의 무권들인데, 협의의 무권들이는 별표 3개 두시고요.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 을이 이제 무권대리인, 병은 그와 거래한 상대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대리권이 없는데 갑의 아들 을이요, 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가서 각종 등기 서류를 훔쳐서 위임장 위조해서 내가 우라파 대리인이다라고 하면서 매매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은 책임을 져야 돼요? 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질 필요 없죠. 대리권 준 적 없으니까. 근데 이때 이제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두 가지씩의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들이 팔긴 팔았는데 잘 팔았어요. 예를 들어 시가가 예를 들어 5억 하는데 아들이 말 잘해서 한 7억에 팔았대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의 행위는 괘씸하지만 자기 법률 행위로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얼른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얼른 추인하면 돼요. 자, 추후에 인정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원래 무효인 것인데 추후에 인정하게 되면 이 계약은 유효가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언제부터 유효가 되냐면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될 당시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제3자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라고 되었고요. 그래서 소급표가 있는지 가지고 여러 번 출제했고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 물론 소급표가 있다는 게 강행 규정일 리는 없죠.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당연히 약정이 특약이 우선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거 비싸게 사가지고 되게 속이 아픈데 나중에 봤더니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 하기 싫으면 얼른 뭐 할 수 있냐면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 그럼 철회하면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얘가 철회하면 무효가 되고, 그럼 결국 이 계약이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는 누가 먼저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먼저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지만 얘가 먼저 철회하면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인은 언제까지 추인할 수 있는 거야?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는 추인할 수 있고, 거꾸로 상대방도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냐면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죠. 아들이 대리권 없이 돈 필요해서 팔아먹었는데 잘 파는 경우는 드물고 급매했어요. 급매. 5억짜리인데 3억 원에 얼른 팔아버린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누구한테 유리해진 거냐면 상대방. 근데 문제는 이게 표현대리가 아니라 이게 지금 협의의 무권대리예요. 그럼 이게 표현대리라면 병이 갑에게 책임지세요라고 하면 갑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건 협의의 무권대리니까 책임지세요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책임지실래요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최고. 답변을 촉구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마음에 들면 추인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게 되면 이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최고랬는데 얘가 기간까지 아무 말도 안 한다. 확답을 하지 않았대요. 확답을 안 하면 추인으로 봐요? 거절로 봐요? 거절로 보죠.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거절로 보는 것은 법률의 규정, 준법률행위죠. 최고는 준법률행위니까 법률 규정에 따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실 점은 최고 기간까지 확답을 도달시켜야 돼요? 발송하면 돼요? 도달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최고에 대한 확답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우리 민법에 딱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무권대리. 무권대리, 제한능력자, 채무인수. 무권대리, 제한능력자, 채무인수 빼고는 나머지는 다 도달주예요. 그래서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치사하게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틀려요.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발하지 않은,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지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던 건 이 철회권은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어요. 악의자는 못해요. 근데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철회를 하면, 얘가 철회하면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끝장낼 수 있는 힘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선의자에게만 줘요.
근데 최고를 하면 얘가 끝내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물어보는 건 선의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악의자. 뭐 안다고 물어도 못 봐요. 물어보는 건 악의자도 해요. 근데 철회권은 누구만 하는 거냐면 선의. 요거 가지고 여러 번 출제가 됐고, 그럼 이제 이 본인은 원하면 추인을 할 거야. 보통은 얘한테 하겠죠. 상대방한테 추인을 해서 이제 계약을 소급해서 유효화시킬 수 있는데, 근데 꼭 이 상대방에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 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판례는 만약에 병이 정한테 팔았다. 전득자예요, 전득자. 이 전득자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상대방의 승계인 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권대리 추인은 꼭 상대방에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합니다. 집에서 야 우리 아들 잘했네 라고 추인을 해요. 얘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는데 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거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왜 대항할 수 없다고요? 얘가 모르니까. 그러면 언제부터는 주장할 수 있냐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떼는, 상대방이 안 떼는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사례에서 얘가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추인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뭘 꼭 확인하셔야 되냐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추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럼 만약에 이 갑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어요. 먼저. 근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철회를 했다. 얘가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모르고 철회했대요. 그러면 이 계약은 이행해야 돼요? 이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 누구한테 추인이냐면 무권대리인. 그럼 이게 효력이 생기려면 뭘 확인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알았냐면 상대방이 모르고 철회했대요. 그럼 이건 추인이 우선해요? 철회가 우선해요? 철회가 우선하죠. 그럼 계약은 이행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다 이런 말 나오면 상대방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추인은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갑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추인해야 한다라고 하면 오해역세요. 틀려. 그럼 추인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예요. 그러면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돼. 그러니까 단독행위라면서 여기다가 조건을 붙이거나 이런 건 인정해 줄 수 없죠. 일부 추인 또는 변경을 가한 추인.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데 언제나 아니고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무효.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도 상대방이 동의해 줬다면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집 아들이 아버지 집을 3억 원에 팔아먹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추인하려면 이 계약을 온전하게 그대로 추인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가 한 계약은 내가 5억에 추인한다 이럽니다. 이게 무슨 추인이야? 변경을 가한 추인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추인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난 5억도 좋아요 라고 동의해 주었다면 유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 아들이 아버지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아먹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토지는 됐고 건물만 추인. 이게 뭐예요? 일부 추인이죠. 이런 추인도 당연히 무효예요.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일부만의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효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추인은 방식의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 가족법상 행위 빼고는 다 방식의 제한이 없어서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추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집 아들이 집을 팔아먹었는데
아버지가 이 상대방에게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의사표시했으면 그건 무슨 추인이냐면 명시적인 거예요. 근데 추인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아버지가 밤에 찾아가서 각종 등기 서류를 주거나 물건을 인도해 줬어요. 그러면 명시적으로 추인하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추인할 의사가 있다. 이런 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묵시적 추인으로 이 무권 대리에서 인정하는 것은 뭐 인도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거나 받거나와 같은 명시적으로 일정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가 전혀 없으면 명시적 추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주류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집 아들이 무권 대리했는데 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나 대리권 안 줬는데 이런 말도 안 했다는 거야. 이의 제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뭐 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묵시적 추인 되려면 적극적인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추인으로 보진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인 법률행위를 한 다음에 본인이 오랜 시간 방치했다. 내버려 뒀어요. 방치했다면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으로 볼 수 없죠.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이런 건 추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다면 본인은 이 무권 대리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형사상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대요. 그럼 이건 추인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분위기가 추인이 아닌 거를 쭈르륵 적는 분위기잖아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건 뭘 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뒀죠. 이런 것만을 가지고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 또는 뭐 예를 들어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본이라는 사람이 이 소송에서 법원에 불출석해요. 법원에 안 가버려요. 추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추인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인도하거나 받거나 이행을 하거나 받는 이런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만 마치시면 다 이해한 거예요. 얘가 무권 대리행위 하니까 본인이 찾아가서 시간을 좀 달라라고 기한 유예를 요청합니다. 기한 유예를 요청했다는 것은 추인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추인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기한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도 추인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그냥 방치해버린 것 가지고 추인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 집을 팔아먹었는데 그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얘가 아버지를 단독으로 상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률상의 지위가 전부 다 이 무권 대리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권 대리인이 뭐라고 하냐면 상황이 달라졌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거절권을 행사할 거다. 그래서 등기 말소하고 넘어간 등기 말소하고 지료 물어내라. 부당이득 반환해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당연한 거지만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건 신의측에 반해서 허용할 수 없다. 아니, 자기가 팔아먹은 다음에 상황 달라졌다고 자기가 거절권을 행사한다는 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리되셨어요? 자, 교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132쪽에 조문부터 옵니다. 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본인에게 무효다라는 거고요.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꼭 상대방에게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무권 대리인 같은 사람에게 했다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모르니까.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다고요? 상대방이 안 때. 그래서 단서 조항에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렇지 않다.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자, 소급효가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는 얘기죠. 제3자를 해할 수 없고 자, 그럼 밑에 이제 본인의 추인권이 있는데 니은에 추인의 상대방이 있죠. A번에 별표하고 줄거두세요. 맨 밑에 A번에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 무권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상대방의 승계인 다 되고요. 오른쪽에 B번에 별표하고 줄 그어두세요.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언제부터 할 수 있다고요? 안 때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별표하고 줄 그어두세요.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그러니까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간 추인은 무효인데 동의가 있으면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에 별표하실 필요는 없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참고에서 나온 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확인하면 추인을 인정한 사례 1번에 첫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이행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추인으로 보는 거고 2번에는 첫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도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만약에 인도란 말 없이 그냥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건 추인 아니에요. 근데 인도했다는 말이 들어가면 추인이고 3번에 가운데 뭐라고 되냐면 유예를 뭐 했어요? 요청했다. 이렇게 되면 추인으로 봐요. 근데 부정한 사례 보면 1번의 첫째 줄 마지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시간에 걸쳐 뭐 했어요? 방치. 내버려 둔 거죠. 그리고 2번. 첫째 줄 뭐라고 되냐면 병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 법원에 출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럼 추인이 아니고. 그리고 3번에 보면 가운데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것도 내버려 둔 거니까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거고요. 자, 효과.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 행위는 소급하여. 자, 소급에 동그라미하고 별표 두세요.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4번에 무권대리와 상속이 있죠. 제목에 줄 그어두시고 그 판례박스에 별표 2개 해두세요. 제목에 뭐라고 되냐면 대리 권한 없이 타인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원 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판례 맨 마지막에 파란 글씨가 허용될 수 없다. 금반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자기가 했던 것과 반대되는 주장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다는 거죠. 말한 것과 반대되는 것은 금지한다. 이 금반원 원칙. 뭐 자기 선행행위 모순 거동 금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크게 넓게 보면 신의칙의 개념이에요. 그 사람이 치사하게 자기가 팔아먹은 다음에 입장 바뀌었다고 거절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최고권과 철회권 나오는데 131조 조문 한번 볼게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뭐라고 했어요? 발하지 않은, 받지 않은 때라고 하면 틀려요. 발신주의죠.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받으시고 철회권은 조문 따로 볼 필요 없고 오른쪽에 1번에 별표하고 제목에 줄 거두세요. 최고권은 선악불문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선악불문. 근데 2번에 별표해 두시면 철회권이죠. 철회권은 누구만 한다고요? 선의자만 할 수 있다. 확인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5조가 나오는데 제 조문에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조문을 보면 제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인의 책임인데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인데 선택권자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 선택. 이거 가지고 여러 번 출제했었고요. 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1항의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어떠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이 무과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갑이 본인, 우리 무권 대리인, 얘가 이제 상대방이. 그러면 본인은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어요. 그러면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라고 했냐면 소급하면 유효가 돼요. 소급하면. 그리고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는데, 자, 최고권은 선의자만 해요? 선악불문이에요? 이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악의자도 합니다. 근데 계약을 끝장내는 철회권은 누구한테만 인정하냐면 선의자에게. 그럼 얘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최고를 했더니 본인이 내가 책임질게 라고 추인을 합니다. 그럼 얘가 추인하면 이제 병은 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지라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얘가 추인을 하지 않고 거절했다. 그러면 이건 표현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거절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무권 대리 중에서 만약에 이게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얘가 책임지라고 하면 얘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표현 대리의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가 다 책임질 거니까. 본인이. 근데 이건 표현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 안 할래라고 거절하면 이제 병은 을에게 책임을 묻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민법 135조의 책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에요. 대리권을 얘가 증명하지 못하면 그러면 당신이 계약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하시오. 둘 다 묻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를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데 각종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건 선택권자예요. 누가 선택하냐면 상대방이 선택한다. 뭐 얘한테 모자랬다고 선택권 주겠어요? 선택은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얘가 선택을 해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이 책임을 추궁하려면 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대리권 없다는 걸 뻔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새삼스럽게 책임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뢰하는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한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만약에 이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다 이런 말 나오면 이행 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냐면 아까 우리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왜 상관없냐면 대리인이 법률행위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거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 없어도 돼요. 근데 이건 지금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책임을 지려면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없으면 얘한테 이행 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이 선택권자 가지고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최근 시험, 각종 시험들은 요로 좀 옮겨가 가지고요. 얘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이걸 더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을이 미성년자였다. 라고 한다면 병은 을에게 책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135조 책임이고요. 그리고 이 135조 책임은 우리 통설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을이 지는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라면 을의 잘못이 있든 없든 대리권이 없었다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 예를 들어 A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기한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대리권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왜 행위 시에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을 했냐면 A가 얘를 사기를 치거나 또는 협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의뢰하는 사람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속아서 행위를 했다면 얘도 오히려 피해자고 이 사람의 잘못은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대리권이 없잖아요. 그럼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래도 져요? 그래도 져라. 그게 바로 왜? 무과실.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무과실 책임이고. 그럼 정리하면 이 135조 책임을 무권 대리에게 물으려면 상대방은 철회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철회를 하고도 물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안 되죠. 철회하면 계약이 어떻게 된다고요? 확정적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됐는데 이행하라는 말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철회하지 않았어야 되고요. 본인은 추인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추인하지 않았어야죠. 본인이 추인하면 얘가 책임지는 거니까 얘한테 이행 책임 못 물어요. 그럼 135조가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은 상대방은 철회하지 않았고 본인은 추인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얘한테는 절대로 그거 못 물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만약에 지문에 표현 대리가 성립되었다. 표현 대리가 성립되었다면 무권 대리인에 대한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한테 물으면 되니까. 그래서 얘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건 본인에게 물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돼요. 책임의 내용은 이행 또는 배상이고요. 선택은 누가 하냐면 상대방이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게 되려면 을은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그 135쪽에 발생 요건 나오는데 B번에 줄 거죠. B번. A번은 너무 당연한 거고 본인의 추인이 없어야 한다. 그 다음에 C번도 줄 거주세요. 상대방이 아직 철회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서 상대방이 철회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D번 줄 거두세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한다. 자, 다음 페이지에 2번은 별표 2개하고 줄 거두세요.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야 됩니다. 행위 능력자. 그리고 F번에 무과실 책임 줄 거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의 책임의 내용 A번에 별표 2개 해두시고요. 무권 대리인은 자 누가 선택해요? 상대방의 선택이다 라는 점 봐두시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상관없고 오른쪽에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틀린 것은 1번. 대리권이 없다고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죠. 자기가 팔아먹고 거절하는 거 안 된다고 했고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아까 추인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죠? 상대방, 그렇죠? 될 수 있다. 답은 2번이었죠. 좀 지문이 어이없게 출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추인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누구한테도 할 수 있어요. 무권 대리인, 승계인. 그래서 보통 다른 시험에서는 이 승계인에게 추인할 수 있는지를 가끔 물어요. 우리 시험에도 한번 그게 나왔고, 근데 이번에 뜬금없이 누구한테라고 상대방이라고 해요. 당연히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지. 답은 2번이고, 3번. 갑의 추인은 그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 효과가 갑에게 귀속된다. 추인할 때는 당연히 무권 대리임을 알고 추인하는 것이고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누구한테 했어요? 을이 누구예요? 무권 대리. 그럼 무권 대리에게 추인했다면 뭘 확인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라냐 보셔야죠. 그럼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언제부터 할 수 있다고요? 안 때부터였죠. 그 다음에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번은 뭐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죠. 그렇죠? 135조 책임을 물으면 얘한테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걸 묻는 거고. 131쪽 보세요. 자, 131쪽에 문제를 보죠. 이번 우리 시험 문제.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것은 일단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지문을 읽어보세요. 131쪽의 문제예요. 자, 지문 다시 볼게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에 대한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줬는데 담보 설정한 게 아니라 팔아버렸어요?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죠. 아까 이게 우리가 봤던 전형적인 무권대리 사례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표현대리가 성립됐어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표현대리는 권한 넘어가면 표현대리인가요? 아까 전 시간 마지막에 그림 그려놓고 뭐라고 했냐면 표현대리는 세 가지밖에 없는데
권한이 넘어갔다라고 나오면 먼저 표현대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협의의 무권대리가 원칙이에요. 협의의 무권대리고 표현대리가 되려면 상대방에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 나와야 표현대리 문제지 이건 그냥 무권대리일 뿐인 거예요. 그럼 1번 질문부터 볼게요. 을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 이 사례 가지고는 주장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무권대리 문제고 2번. 자, 이번에는 이제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라고 나와요.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표현대리 성립 요건이 갖춰졌어도요. 누가 주장한다고 돼 있어요? 1번에 을이죠. 을이 누구예요? 무권대리죠. 아까 그리고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고 했냐면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무권대리니 자기가 팔아먹고 표현대리를 주장한다는 건 뭐 상식으로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3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뭐가 나왔죠? 마지막에? 철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니까 철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철회는 언제만 한다고요? 선의일 때. 근데 지문에 알았더라도 돼 있죠. 그러니까 최고는 선악불문, 철회권은 선의자만. 그 다음에 4번.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유효해야 되고요. 무효가 되면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죠. 5번.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갑명의가 아니라 자신 명의로 병과 체결한 경우 병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왜 그래요? 왜 성립할 여지가 없을까요? 그렇죠. 자기 명의로 한 다음에 팔았으니까 현명을 안 한 거죠. 그럼 이건 무권대리 문제가 아니라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리를 봤고요.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 무효부터 봅니다. 139쪽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 뭐 무효와 취소는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니까 뭐 특별하게 더 볼 건 없고, 그 무효라는 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만 있으면. 그리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가 원칙이에요. 근데 취소는 다르죠. 취소를 안 하고 있으면 일단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데 언제부터라고 했냐면 소급해서. 그렇죠? 그 왼쪽에 138쪽에 괄호 2번에 줄거두시면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취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만 하는 거예요. 취소권자. 근데 무효는 무효권자라는 거 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차이점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 중에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 있었죠. 절대적 무효는 제3자가 보호돼야 안 돼? 안 되는 거고, 상대적 무효는 제3자가 보호되죠. 그러면 뭐가 원칙이냐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라고 했어요. 제3자가 보호되는 무효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 있었죠? 비진이하고 통정. 비진이 통정은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잖아요. 나머지 무효는 전부 다 절대적이다. 그게 이제 뭐 오른쪽 페이지에 1번, 2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볼 내용은 무효의 종류 중에서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라는 건 뭐 불확정적 무효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는 현재는 무효지만 불확정적인 것이니까 일정한 경우에는 유효로 바뀔 수도 있다. 그게 유동적 무효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그러면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으로 인한 행위는 확정적이에요? 불확정적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어요. 현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현재는 유효한데 만약에 제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해버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은 전부 다 확정적이 아니라 불확정적, 유동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러면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인데 유동적 무효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 방금 뭐 봤냐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를 봤어요. 무권대리인 행위. 자, 무권대리인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없죠.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그럼 무권대리인 법률행위는 확정적인 무효예요? 유동적인 무효예요? 유동적. 지금은 무효지만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판례들을 볼 텐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법률행위를 했다. 매매계약을 했어요. 우리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건 뭐 보통 예전에는 공법 시간에 많이 보셨는데 지금은 이게 법이 좀 옮겨져서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를 하실 텐데 어떤 지역을 개발하거나 이러려면 그 지역을 일단 뭘로 묶냐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요. 왜 묶냐면 투기 방지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대가 있는 유상의 행위, 대표적으로 대가 있는 유상의 행위는 어떤 계약이 있겠어요? 매매, 교환 이런 거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럼 허가구역에서 증여를 증여. 허가구역에서 증여할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이건 대가가 없는 무상이잖아요. 이건 안 받아도 되는데 대가 있는 계약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 무효예요. 근데 허가를 안 받았는데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계속 무효일까요? 유효가 될까요? 유효가 돼요. 그럼 이건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다라는 거죠. 자, 판례를 보면 갑이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 날짜와 잔금 일자, 등기받는 날짜를 정했어요. 근데 매수인 을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렀던 거냐면 채무불이행. 그러면 이 갑은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 안 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일반적인 법률 행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일반 토지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었어요. 근데 아직 허가를 안 받은 상태예요. 현재 이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허가 안 받았으니까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이 토지와 관련되어서 거래계약상의 효력은 무효예요. 채권적이든 물권적이든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을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허가 안 받은 상태면 없죠. 무효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는 약속한 날에 등기 제공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해제가 되느냐라고 물으면 이거 돼야 안 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대금 지급할 의무 자체가 없고 등기 제공할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거 가지고 해제나 손해배상은 안 되고요. 그런데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한 가지 새로운 의무가 발생이 돼요. 그 새로운 의무가 뭐냐면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부수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둘이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허가 신청에 협조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사람이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하면서 허가받을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면 그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그냥 확정 무효. 반드시 허가받을 의사가 있었어야만 돼요. 그러면 협력 의무가 이제 생겼어요. 부수적인 의무라고 했죠. 토지 매매니까 이게 주된 의무라면 한 가지 부수적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둘 중에 한 사람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자,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소구할 수 있느냐? 소구라는 건 소를 제기하여 구한다.
그러니까 협력 의무를 이행하라고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협력 의무는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거 이행 안 하면 소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협력 의무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행 안 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협력 의무는 생긴 거니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계약을 할 때 미리 협력 의무 위반을 대비해서 손해배상의 약정을 미리 해둘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심하실 점이 나오는데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걸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우리가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여기 나중에 계약법 가면 공부하겠지만 그 계약을 해제하려면 주된 의무 위반 시에 해제하는 거고요.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제 사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매매를 했다면 등기 주고 돈 주고 이게 주된 의무고요. 협력할 의무라는 건 이 계약에 따라가는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돼도 해제는 할 수 없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계약을 했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자잘한 거예요. 자잘한 걸 위반했다고 해서 아예 계약을 엎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가야지 해제는 안 된다. 자, 을이 갑에게 지금 계약금을 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계약금은 뭘로 인정이 돼요? 해약금, 그렇죠? 해약금 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도 거래 관행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계약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계약이 하기 싫어졌어요. 그럼 제가 이 계약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받은 돈에 100을 주면 되고 계약금을 준 사람 입장에서 하기 싫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돼요. 그 민법 이제 나중에 56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서 나오는 해약금 해제가 허가구역 안에서도 적용되겠느냐? 우리 판례는 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계약금에 관한 규정은 계약법의 일반 원리이기 때문에 허가구역 안에서도 얼마든지 100을 상환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고요. 그럼 지금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줬는데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야 무효니까 돌려줘라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의 법적 근거는 뭐냐면 부당이득.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이미 주고받은 건 뭐라 그랬죠?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주장하는 건 야 이거 무효니까 내가 줬던 계약금 돌려줘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왜 할 수 없냐면 유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려면 언제부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냐? 그렇죠? 유동적 무효는 안 되고 확정적 무효가 돼요. 만약에 이 계약이 확정적인 무효가 되었다.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되면 갑은 남의 돈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이럴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이때 협력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계약법에 가면 동시행이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주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게 공평해요? 동시에 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얘가 대금을 안 주면 얘는 등기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동시행 관계인데 그러면 협력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동시행 관계냐? 동시행일까 아닐까요? 아니죠. 뭐부터 해야 될까요? 협력 의무를 먼저 이행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지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지 둘은 동시행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을과 갑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허가구역에서 한 거야. 그러면 매도인 갑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OX예요. 대금 안 준다고 협력 의무이행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둘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을은 대금 지급에 없이도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협력 의무를 이행 먼저 하는 거니까 동시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금 지급 없이도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련 판례 드리고, 그러면 이 계약은 언제 확정적 무효가 되느냐? 자, 확정적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는데 첫 번째 뭐겠어요? 허가 안 나면 불허가죠. 불허가 처분나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고, 두 번째는 허가를 잠탈할 목적 또는 면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하면 확정적 무효. 세 번째, 허가받을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네 번째, 정지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경우. 이렇게 되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 1번은 뭐 말할 거 없죠. 관할관청이 불허가 하면 그냥 확정 무효고, 두 번째는 허가를 잠탈할 목적. 그러니까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가구역에서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해요. 근데 매매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는 증여계약서를 썼어요.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왜 증여계약서를 썼을까요? 아까 증여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 허가를 면탈할 목적인 거예요. 또는 자기 이름으로는 허가가 안 날 것 같으니까 계약서를 위조해서 다른 사람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허가를 받을 생각이 없는 거죠. 잠탈할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확정 무효고, 세 번째는 허가받을 의사가 없으면 명백하다. 얘들 하는 거 봤더니 둘은 허가받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었어요. 갑이 을한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해제시키려면 갑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받은 계약금에 100을 주고 해제하면 돼요. 근데 돈 안 줘요. 계약금 꼭 움켜쥐고 말로만 해제 이러는 거죠. 그럼 을은 야, 왜 그래? 이행해라고 협력 의무 이행을 구해야 되는데, 야, 그럼 내 돈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서 돈 내놓으라고 이 부동산을 가압류한 거예요. 한 사람은 뭐 몰라 묻지마 해제하고 있고요. 상대방은 돈 내놓으라고 부동산을 가압류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허가받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판례가 이 사건에서 이렇다면 두 사람은 허가받을 의사가 없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확정적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기고, 요거는 이제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볼 거고, 모두 처음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지 조건이랑 해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해지 조건. 그럼 효력이 발생하는 건 정지 조건이에요? 해지 조건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부 안 했다 쳐도 해제되었다라고 하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소멸할까요? 해제되면.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효력이 생겨야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소멸이고, 그럼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였죠. 조건,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그 정지되었던 것이 이제서야 효력이 생기는 게 정지 조건이에요. 그렇죠? 바쁘셔도 가끔 복습 좀 하시고 하셔야 되겠죠. 이제 벌써 1월 말이고 이제 2월 달에 뭐 설날이다 어쩌다 이러면 2월 다 가고 그럼 3월이에요. 그러면 시험이 성큼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복습 제대로 안 해두시면 나중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미친 듯이 하시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념이 뭐였는지 이런 거 좀 봐두시고, 그럼 뭐 11, 12월 달은 안 하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뭐 특별한 말씀 안 드리는데 1, 2월 달은 복습 좀 꾸준히 하셔야 돼요. 예. 예. 잘 하시리라 믿고. 이건 이제 나중에 볼 텐데,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불성취해요. 효력이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였죠. 이거 확정적인 무효다. 그럼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례 중에서 약정 기간 내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둘이 계약하면서 야, 우리 1월 15일까지는 허가를 받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기간 내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럼 이것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느냐? 우리 판례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정 기간 내 허가를 못 받았다는 것만으로 확정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럼 이제 제일 쉬운 거 남았어요. 언제 유효가 될까요?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하나 더 있는데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그러니까 허가구역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 보시면 141쪽이죠. 141쪽에 판례박스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1번에 보면 거래계약상의 법률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거래계약상의 법률관계는 무효라고 했죠. 협력 의무가 아니라 거래계약은 무효. 그럼 이제 제목에만 줄거두세요. 괄호 1번에 계약상의 이행 청구 할 수 없죠. 무효니까 불가. 2번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불가. 무효인데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 없죠. 계약 위반 없고. 3번 계약금 반환 청구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불가. 언제가 돼야 한다고 했어요? 확정적 무효죠. 4번 해약금 해제 할 수 있죠. 그렇죠? 5, 6, 7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다음 과정에서 볼 거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협력 의무가 발생이 돼요. 1번에 보면 협력 의무의 소구, 소재기할 수 있죠. 가능하고요. 2번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죠. 협력 의무는 생기는 거니까. 4번에 보시면 협력 의무 위반을 대비한 손해배상의 약정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3번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대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는 부정. 뭐부터 해야 한다고요? 협력 의무 이행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죠. 6번 안 보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1번에 제목에만 줄거두시면 되겠죠. 불허가. 오른쪽이 2번에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3번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4번에 허가받기 전에 정지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경우. 파란 글씨 보세요. 파란 글씨 뭐라고 되냐면 그 약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마지막에 보세요.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정 기간 안에 허가 못 받았다고 확정 무효가 되지는 않고요. 그럼 4번에 보면 유효가 되는 경우인데 2번은 뭐 당연한 거예요.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1번을 조심하실 게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다른 말로 하면 존속기간 만료인데,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순간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꼬드기는 질문으로 엄청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허가구역에 지정해제가 있다 하더라도 허가구역일 당시에 계약을 했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해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풀리는 순간 그 계약은 그냥 유효가 되는 거예요. 또는 허가구역의 지정해제는 계약의 중요한 변경사항이므로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한다. 틀려요. 뭐라고 꼬드겨도 다 틀리는 거고, 풀리는 순간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그냥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좀 볼게요. 다음 페이지.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옳은 것은 기억.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가 이제 새롭게 생긴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니은.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지금은 무효니까 그런 채무 없고요. 그 다음에 디귿.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안 돼요. 언제부터 되냐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요. 5번.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허가 안 받았는데 허가 조건이니까 허가 받을 거니까 등기 줘라고 할 수 없어요.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이 되니까 지금은 청구할 수 없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유동적 무효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무효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